지난 이야기. 흥선대원군이 병인 바퀴를 통해 프랑스 신부를 학살하자 프랑스는 함대를 보내 조선과 맞붙는다. 하지만 전투에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으며 프랑스군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철수한다. 한편 비슷한 시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과 통상을 위해 평양에 도착한다. 하지만 뜻밖의 사건과 사고가 겹치면서 조선과 미국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게 되는데,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조선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교과서에서 저희가 배웠을 때 1866년 병인양요 정말 안 외워져가지고요. 네, 시험 문제 나오면 어쩌지라는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술술 외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조선을 열강들한테 알리게 된, 소문이 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됐거든요. 이후에 열강들은 아유 거기 뜨겁다, 괜히 갔다가 큰일 나 라고 하면서 미뤄질 것 같았지만 세계의 정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5년 뒤 강화도에 또 다른 서양인들이 도착을 합니다. 조선과 미국 간의 첫 공식 만남, 그리고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신미양요는 사실은 병인양요보다는 많은 분들이 더 익숙하십니다. 맞아요. 왜? 유명한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 역사 드라마 중에선 정말 갑 오브 갑 최고가 바로 이 신미양요를 배경으로 했던 미스터 선샤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 신미양요 1871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요, 사실 미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71년 미한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공식적인 어떤 명칭을 쓸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신미양요를 이해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사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실 앞편 병인양요 편을 듣고 오신 분이라면 아마 눈치를 채지 않으셨을까. 바로 신미양요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 1866년 병인년에 동시에 일어났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병인양요 시절에 일어났던 거군요. 병인년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에 왜 온 거예요? 무역하려고 온 거예요. 예. 갑자기 무역을 하러 왔어요? 네, 교육하기 위해서. 조선? 거기 뭔데? 뭐뭐 있대. 거기서 선교사들이 엄청 죽었고 왕도까지 가는 길이 금으로 돼 있고 호피도 많고 인삼으로 깍두기 만들어 먹는데 그래? 그래서 미국 배가 급하게 영국하고 계약해갖고 각종 구슬이든지 아니면 뭐 망원경 뭐 여러 가지 귀해 보이는 서양 문물들 있죠? 그거 갖고 지금 면을 틀어가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가 처음에는 면을 틀어. 사실 그러니까 보면 그 전에 이 신항로 개척 시대가 되면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뻗어나올 때 한 칸씩 한 칸씩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로 갔다가 아메리카 갔다가 그 옆으로 넘어가서 동남아시아까지 뻗어나가고 중국까지 가고, 그런데 미국은 다 뺏기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뭐 하지 않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나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우리가 터보자. 그렇죠.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구나. 네네네. 그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 거기 뭔가 우리가 모르던 나라 있는데 거기 대단하대. 거기 지금 임자 없는 땅인데 거기 가면 우리 계속 얘기하는 인삼도 있고 호피도 있고 금으로 쫙 치장돼 있고 거기 가면 좋대 이 얘기도 있었고. 항상 서양인들한테 이제 교역을 사실은 이제 빙자해가지고 우리와 수교를 맺기 위한 근데 그 전초전으로 지금 온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무역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열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어디로 들어왔냐면 아까 그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병인양요는 강화도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제너럴 셔먼호는 이쪽 서울 쪽이 아니라 평양 쪽으로 들어와요. 평양 대동강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대동강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대동강 당연히 연결되죠. 그렇게 커요, 대동강이? 그럼요. 서해바다는 한강은 똑같아요. 서해바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대동강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평양을 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평양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무역 같은 것을 하고 있었으니까 들어가려고 했고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한 통역을 할 수 있는 중국인 이들이 평양으로 들어가는 대동강 길을 알았던 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요.
기본적으로 착해요. 평화로운 민족이죠. 네, 평화로운 민족이에요. 예, 저처럼 평화를 사랑해요. 나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배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접대 문화가 있어요. 아, 뭔가 좀 길을 잃었나 보다. 너희들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여기 왔네. 그거는 뭔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아니겠어? 라고 해서 뭐 음식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잘 대접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면 되는데 이것들이 여기서 또 문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8월 9일에 출항을 해가지고 송산리라는 곳에 8월 15일에 도착을 해서 나중에 이제 3일 있다가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평양도 이 관내 지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를 그냥 오지 말았는데 넘어오거든요. 그 사이에 일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무작정 올라온 것 같지만 이 평양 일대의 그 관원들이 오지 마라, 물 마셔라, 오지 마라, 닭 먹어라, 오지 마라, 이거 가져가라, 계속 하지 마라. 한번 그 당시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내가 공무원이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에 지금 상선인지 뭔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게 신경 쓰이고 잠이 안 오겠어요. 매일 찾아가서 장대에다 편지 달아갖고 주고, 그 와중에 거기서 그냥 우왕좌왕만 한 것이 아니라 의정부를 통해서 조정에 보고를 하고 정식으로 명령 하달도 받아요. 그래서 대원군도 지시를 하고 의정부도 지시하고 우리가 잘 아는 평안감사 박 교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역을 안 한다. 우리는 통상을 할 계획이 없다. 오지 마라. 근데 상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상선은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라든지 이런 거 모르고 막 들어와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언어가 안 통하니까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영어 잘못하는데 영어 쓰면 유치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물산이 뭐나? 너 무슨 색깔 좋아해? 이런 거 물어봤나 보죠. 니네 곡물 뭐나니? 길이 어떻게 나 있니? 성곽은 어떻게 보수돼 있니? 하니까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야, 이거 왜 우리 네. 군사 기밀을 하려고 해? 네. 조선에서는 3번, 4번. 이 제네럴 셔머너가 와 있는 동안 공식 문서를 25번을 주고받아요.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제네럴 셔머너도 답답하죠. 일단 상선이잖아요. 계약 기간 안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잖아요. 식량도 없고. 물 중에 네. 뭐 닭 갖다 주고 뭐 무슨 뭐 갖다 주긴 하는데 그걸로 배는 안 차고. 조선의 우물물은 그들에게는 폭탄이에요. 물 주면 이것들이 우리 독살하려고. 그리고 지금 배가 가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 이때 당시 뗄까 뭐. 네. 그래서 내려가지고 수심 측정하고 물 뜨고 땔감 가져가는데 그것도 제한이 있고 계속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그 대동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또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눈이 퍼래? 그 와중에 이제 점점 제너럴 셔먼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감정의 인내의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선의 우리의 국민들을, 백성들을 낮게 보기 때문이겠죠. 네.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식량도 떨어지고 땔감도 없고 와서 위협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무태도 못 올라가게 하니까 중군 이현익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어요. 네. 중군이 지금으로 말하면 군단장급입니다. 이 중군하고 그 수행원, 뭐 전속부관이라도 있겠죠. 이 셋을 납치를 해버려요. 아이, 말도 안 돼. 군단장급이라는 건 3스타라는 거잖아요. 납치를 3스타를 납치했다고요? 네, 납치를 해요. 억류를 해요.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 중군 이현익은 전형적인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화를 많이 냈고 그 옆에 서윤이라는 직책을 가진 관료가 있었는데 국장급이거든요. 중앙부처에. 이 국장급이 몇 번을 말려. 하지 마자. 막 가갖고 막 불 지른다고 그러고 깨버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잡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억류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제네럴 셔머너도 이제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아, 끝났다. 막 간다 이건. 이거는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중군이 군단장이 잡혔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발대발하죠. 우리 장군님을 그리고 가족들도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를, 그렇지. 우리 남편을. 그래갖고 배 타고 다 가가지고 거기 막 불 붙이려고 막 하고 막 불 붙이려고 하고 막 때리고 해가지고 너무 놀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포하고 총을 막 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난사했다고 돼 있어요. 셔먼에서 쏘는 거예요. 못 오게. 근데 사실은 뭐 정말 무섭고 위협적일 거긴 하지만 네네. 사실 무기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저 배는 때린다고 부서지는 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거 때리면 손만 아프죠. 그 와중에 사건이 터져요. 아까 구경하려고 모였잖아요. 네. 포가 하필 골로 날아갔네. 아이고. 7명이 죽어요. 백성이 7명이 죽으면 달라져요. 5명이 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 박규수가 보고합니다. 섬멸하겠습니다. 초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하라. 한번 이렇게 확 돌면 그렇죠. 좋은 사람 참 착해요. 근데 이게 한번 돌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한 지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한 뿌리의 민족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을 넘어오는 순간 그렇지. 이건 끝까지 가잖아요.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공대가 이제 가서 일단 그 중군을 기습적으로 구출을 해내요. 구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제너럴 셔먼호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미친 개처럼 돌아다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피해 다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막 다니는 거죠. 배가 막 쫓아오고 하니까 막 다니다가 좌초가 돼요. 모래밭에. 아이고. 그래갖고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탈출을 하면은 배에 내려가서 죽을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장애물도 없고. 네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와중에 조각배에 불을 붙여갖고 배를 불태워요. 제너럴 셔먼호를요? 예, 제너럴 셔먼호. 그래서 몇 명은 도망가다가 총에 맞았어. 그 20명 내지는 24명 전원이 죽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 사건이 사실은 영향이 크죠. 엄청 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병인 양요에서는 9명 프랑스 신부가 죽었는데 네네. 여기 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 전원이 그냥 그러니까. 소멸된 거네요. 그리고 우리의 동맹이지만 그 당시에는 프랑스, 영국에 밀리잖아요. 덴마크에도 밀렸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실 조선은 잘 모르고 있었죠. 네. 제네럴 셔먼호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인식을 하게 되고 이것이 병인양요라든지 신미양요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제네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우리가 큰 오해가 있었어요. 네. 미국이 작심하고 군함을 보내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괴롭혔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온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왜냐하면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니까 제네럴 셔먼호 하면 뭐 같아요? 그냥? 장군. 군함. 네, 제너럴 셔먼호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서양에서는 약간 관우 위치예요. 미국에서는 관우 위치라고요. 그래서 그 무운을 입고자 그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가 미군의 USS 제너럴 셔먼호 브랜드 뉴 군함인 줄 알았던 거예요. 초기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제너럴 셔먼호는 이건 상선이에요. 군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도 찾아보니까 그래? 그런데 왜 제너럴 셔먼호라고 했을까? 군인 이름을 붙였을까? 찾아보니까 프린세스 로얄호라는 게 군함인데 나중에 제너럴 셔먼호로 개칭을 해요. 그럼 그게 왔나 보다 하고 또 착각을 한 거예요. 이런 오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거 그냥 상선입니다. 상선이고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큰 배로 보이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중무장한 상선이었다. 선원 전체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맞는 말이나 정확하지 않아요. 중무장이라는 게 요만한 7cm, 7cm짜리 포탄 나갈 수 있는 포 두문. 중무장입니까? 당시 관점에서는 중무장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전원이 무장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원 무장은 우리 방금 병인양요 해갖고 소총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아니고 캐러비안 해적에 나오는 그런 총이에요. 그러니까 자구용, 자국 보호용,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가 상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조선인의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럼 저 배 보면 네. 옆에 대폭 구멍도 있고 맞아요. 네. 시커멓게 색칠도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위협적이긴 해요. 한 20명 타갖고 상선이지 저거는 군함은 아닙니다. 잘만 개조하면 유람선으로 쓸 수 있으니까. 한강에서 저거 타고 한 바퀴 돌면 좋죠. 그렇죠. 근데 그런 착오가 일어났던 게 연구가 미진했다던가 아니면 뭐 열심히 안 들여다본 게 아니라 초기의 연구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만 보잖아요. 뭐 승정원 일기라든지 고종실록이라든지 일성록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밑에서 올라온 장계를 축약해서 놔두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아니면 짧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연구할 때 그것을 다시 카피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연구가 많이 돼서 이러한 오해들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네. 근데요. 병인양요가 1866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너럴 셔먼호가 그 전에 이미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신미양요는 5년 뒤잖아요. 너무 대처가 느린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미국은 바로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1860년대 네. 미국의 내부 사정을 좀 아셔야 돼요. 자, 1860년대를 관통하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누가 있을까요? 1860년. 아니,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케네디요?
케네디보다 더 링컨? 링컨. 에이브럼 링컨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아, 링컨 시대예요. 네. 흥선대원군과 에이브럼 링컨이 같은 그 시대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약간 타임머신 탄 거 같아요. 그러니까 64년에 남북 전쟁 끝나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막 이게 지금 미국 내부에서 남북전쟁 직후예요, 이 시기가 지금.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미국 상선이 지금 뭐 어디 들어갔다는데 그걸 지금 조사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인양요 당시에 그 도망쳤던 그 선교사, 예,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었다. 이게 이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조사를 했어요. 네.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상반된 조사 보고서가 2개가 올라와요. 오. 하나는 뭐냐면 제너럴 셔먼호가 먼저 미친 짓을 해가지고 결국 사고를 쳤다. 제대로 된 보고서네. 네, 라는 보고서가 들어오고 또 하나 보고서 뭐냐면 조선이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공격받아가지고 죽었다라는 보고서가 2개가 올라온 거예요. 아, 이게 지푸라기에다 불 붙여가지고 이거를 공격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그 보고서도 뭐 틀리진 그럴 수 않지만 있겠죠. 사실은 앞에 보고서가 맞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2번째 보고서를 채택을 해요. 왜냐하면 이 2번째 보고서가 있어야 조선과 수교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2번째 보고서를 채택을 해가지고 이걸 명분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좀 기간이 길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몇 년도라 그랬죠? 1866년도라 그랬죠? 네. 근데 1867년 그 다음 해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만에서 1867년에 로보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가 동시에 일어나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보 미국 배가 대만 앞바다에서 난파를 해요. 난파를 해가지고 난파를 했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대만에 상륙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그들을 다 죽여요. 이 소식을 접하고 바로 출동한 거예요. 미국 배가 출동한 거예요. 이것들이 라구에서 들어가서 혼을 내주려고 들어갔는데 그 미국 배가 매복에 또 걸려가지고 군인들이 상륙해서 싸우려고 했는데 매복에 걸려가지고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미국도 좀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이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섣불리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여기를 못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병인양요는 프랑스의 약탈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신미양요는 진짜 리얼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들어와요. 이 차이가 병인양요, 신미양요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뭐 신미양요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지만 네. 그때 당시로 저희가 눈을 그냥 머리를 그대로 돌려놓으면 미국이 이거 전투에서 싹 다 밟아버려야지 이렇게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좋게 일단 가보자. 대신에 니네 이런 지난번에 우리 공격을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교섭을 한번 해야지. 요게 시작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학습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을 개항시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포함 외교. 빵빵빵. 페리제도 값 세워가지고 빵빵빵. 그랬더니 일본이 항복! 이 말을 근데 했잖아요. 빵빵빵하고 네. 그 앞에서 같이 위스키 마시고 총자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포 한번 몇 번 쏴주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일단 온 거죠. 또 한 번 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 민족을 좀 잘 조사하고 들어오지. 그래서 이제 존 로저스 제독이 네. 그 함선 5척을 이끌고 이 일본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에서 출발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뭐 아예 전투 준비 싹 끝내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우리 조선도요 병인양요 이후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병인양요 때 그렇게 당했는데. 5년이나 돼. 그럼요. 준비 다 하고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강화도 다시 한번 보면 강화도와 김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갑곡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한강 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갑곡진 그 아래쪽에다가 방어선 하나 구축하려고 해요. 그 방어선이 어디냐면 손돌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손돌목. 이 손돌목은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센 곳이에요. 정말 진짜 한번 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서울 정도예요.
마치 그 왜 그 저기 뭐냐 진도 그 명량 있는 울돌목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막 이런 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야말로 정말 이 배가 통과하기 정말 어려운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선돌목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도 쪽에 하나 그리고 김포 쪽에 하나 이렇게 요새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쪽에서는 광성복 그리고 김포 쪽에서는 덕포진 네, 서로 마주 보도록 그래서 협공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선도요. 이거 네. 예전에 영국 방영했던 터키 그 방어 라인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네. 그게 이제 궁하면 통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일단 결정적인 전투를 할 장소를 정해놓고 그렇죠. 그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단 인력이잖아요. 1000명 갖다 놔요. 그 일대다가 1000명을 갖다 놓는데 화포수가 3분의 2. 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뭘 깨달았냐면 그냥 화포수만 있어서 안 되는구나. 뒤로 측면으로 기습할 때 대비할 예비 병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3분의 1은 보병을 갖다 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국에 있는 포 다 끌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진 여기에 30문에서 40문의 포를 뭐 없는 것보다 나니까 갖다 놔요 다. 그래도 나름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했네요. 무기도 많이 네. 발전하고요. 병력도 그렇게 그런 거의 국난이나 이 마찬가지인데. 외교장각 털렸을 때 아유, 그럼요. 그게 왕실이나 양반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으니까. 그럼요. 근데 미국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군함 5척, 네. 대포 85문, 그리고 무려 병력 한 1,230명 정도 그 나가사키 그 앞바다에서 보름간 해상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화도 쪽으로 오는 거예요. 프랑스랑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프랑스는 그냥 야쁘고. 야 이것 좀 뭐야 왕 갈아친다 하면서 온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금 아휴. 오는 모습들. 자 이러면 이제 한번 양쪽의 무기 체계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우리는 뭐 사실 무기 체계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무기는 어떻게 빨리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있는 거 하고 좀 급하게 산 거 몇 개 있지만 미국이 약간 한포 85문 가져왔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게 보통 한 포가 아니라 델그런포라는 거 있어요. 9인치. 아까는 7cm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21cm. 그러니까 21cm면 거기다가 산탄을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었겠어요. 210mm 포예요? 네, 22. 그다음에 8인치.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패럿포라고 그래가지고 그 남북 전쟁 영화나 드라마 보면 보병들 빰 빠바밤 뻥뻥 그거 기동형, 그 탈착형, 이동형 끌게 해서 포를 잔뜩 끌고 와요. 처음에 상륙했을 때 그 기동 속도가 늦어질 정도로 포를 많이 끌고 와요. 미국은 역시나 화력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갖고 있는 게 다행인데 화승총 여전히 조총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랑기포 이런 것들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한 거예요. 또 이렇게 미국이 갖고 있는 게 거기는 또 레밍턴 소총을 주로 갖고 왔잖아요. 레밍턴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르네요. 레밍턴도 M1861, 1863 이런 최신형 갖고 들어오고요. 지금 우리 뭐 전쟁 영화 보면 미군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최신형 그거 입고 들고 싸우잖아요. 그때도 최신형 갖고 왔어요. 제일 중요한 제일 강력한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실전에 투입됐던 군대예요. 남북 전쟁 끝나고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그냥 군대가 그냥 하나의 병기처럼 단련돼 있는 최정예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대만에서 크게 한번 털렸기 때문에 대신에 우린 절대 이번에는 만만하게 당하면 안 된다라고 준비까지 하고 온 상태가 신미양요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곳에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성보예요. 광성보는 어떤 곳이다? 조선이 많은 병기를 가지고 준비해 놓은 곳이에요. 결국 이 신미양요의 격전지는 광성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 결과가 너무 아파요. 그래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이건 진짜 리얼 전투입니다. 완전히 네. 병인 양요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우리가 이제 그 이유 때문에 맞게 될 겁니다. 1866년 조선과 무역을 위해 찾아온 제너럴 휴먼호가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미국은 조사를 통해 사건의 발단이 조선군의 선제 공격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5년 뒤 1871년 미국은 대규모 함대를 강화도로 보내 조선과 전투를 벌인다.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전쟁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연구해야 돼요. 가슴 아프지만 처음 시작 어떻게 됩니까? 네. 1871년 5월 16일 일본 나가사키를 출발합니다. 네. 네, 이 미군 출발해가지고요. 5월 30일 날 드디어 인천 앞바다에 도착을 해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함선 5척이라 그랬잖아요. 네. 5척 갖고 여기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함은 인천 앞바다에 정착.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부속된 배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언제 시작되냐면요. 바로 1871년 6월 1일입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사건 손돌목 포격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강화도가 있으면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배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쭉 올라오다가 처음으로 만난 곳이 어디냐면 초지진이었습니다. 초지진. 그러니까 초지진 그 위쪽에 이제 광성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성부 쪽, 그 광성부 위쪽에 갑곡진이 있으니까 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초지진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한 거죠. 미국의 전술은 간단해요. 포를 그냥 있는 대로 쏟아붓죠. 있는 대로. 근데 진짜 이때 미국도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남북전쟁 때도 이렇게 포 안 쏜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포를 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미국도 두려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보지 않는 곳에 간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포를 쏜 거예요. 있는 대로 포 완전 히 초토화를 시켜놓은 거죠. 초지진을 박살 내는 거예요. 박살 내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갯벌이잖아요. 거기에 그 무거운 포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를 다 떼놨으니까 그걸 끌고 간 거예요. 갔는데 대박. 초지진에 군사가 없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뭐요? 그 허허실실 작전인가? 그러니까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초지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있을 줄 여기 알았는데. 왜 아무도 없냐? 이거 뭐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요? 우리가 생각했죠, 이상해. 전투하고 나면 사후 보고서를 쓰잖아요. 네. 거기서 실마리가 나왔어요. 그 초지진에서 왜 모두가 없어졌나? 가서 보니까 초지진에 네. 포탄이 떨어진 자리가 있고 거기가 시커멓게 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측하기로는 거기에 포를 쐈는데 초지진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포 옆에다가 화약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화약 멀리다 놓고 하나씩 갖다 써야 되는데 거기에 하필 미군 포가 떨어져갖고 거기가 일대가 다 타버리니까 대피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덕진진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되게 재밌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는 미국도 공포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서양인들한테 제일 두려운 건 매복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이미 대만에서 한번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진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로 다시 가서 배를 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뭐지? 이게 초지진에서 갔다가 다시 배를 가야 되는데 갯벌을 가야 되면 우리 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혹시 얘네들 어디 숨었다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배로 돌아갈 것을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안 되겠다. 우리가 배를 타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곳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배를 그쪽으로 올라가고 우리도 그쪽으로 올라가자. 양동으로 가자. 그렇죠. 올라가자. 올라가서 안전하게 배를 타자. 라고 해서 결국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새벽 올라갑니다. 육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포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 목적지가 덕진진입니다. 덕진진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덕진진에도 아무도 없어. 뭐야? 뭐야? 유령의 섬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 얘네들 도대체 뭐야?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겠다는 거야? 이런 어떤 그 공포감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공포스럽죠. 왜냐면 덕진진에서는 그러면 왜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것도 사후검토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아까는 상륙전이잖아요. 네. 네. 포격전이고 포격전에서 화약이 불타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요. 네. 철수했던 퇴각했던. 네. 덕진진에서는 지금 올라오는 병력하고 지상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총 유효 사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군이 소총을 쏘면서 올라오는데 그게 300m씩 가는데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여기는 비국 나가자. 후퇴한 거구나. 여기서
시간을 벌자 땅을 내주고 그래서 그냥 철수를 한 거예요. 그래도 나름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네, 머리를 썼네요. 방어선을 너무 일찍 무너뜨린 거예요. 조금씩 괴롭히면서 공포감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공포감보다는 그래도 계속 뭔가 찔러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한 거죠, 너무 안 지금. 한 방에 최후의 방어선까지 그냥 가버렸네. 그렇죠. 광성부 갔는데 일단 광성부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광성부에서는 그래도 우리 최정예 부대가 다 와 있습니다. 어제연을 중심으로 한 600여 명의 어떤 병사들이 광성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미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매복을 통해 가지고 그 이동 경로 쪽에서 공격을 옆에서 측면에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이 준비를 너무 잘해요. 지금 그 염화를 통심을 해가지고 그 함선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같이 올라오면서 옆에서 측면에서 포를 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데모산이라고 있어요. 해발 한 85m 되는데 이 데모산으로 포를 끌고 올라가요, 미국이. 아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우리가 측면에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그 포를 때리면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준비를 너무 잘한 거예요. 치밀했다. 어떻게 보면 초지진에서 육로를 선택한 게 치명적인 한 수가 돼버렸네. 그게 또 길이 그렇게 나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미군은 지금 해병대예요. 공격 핵심 병력이. 그러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해병대는 강하거든요. 이 해병대가 측면에서 아까 그 데모산 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격을 하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산에서 내려오면서 공격하는 사람은 은엄패할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긴 진에서 진영에서 하잖아요. 그거는 바다 쪽으로 저쪽으로 그렇지. 성벽이 있지. 지금 조선군은 여기 맨 땅이에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기서 총을 쏘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싸웠고 그런데 이번엔 퇴각을 안 해요. 끝까지 교전을 해요. 네. 기록에 보면은 총 다 쏘고 그다음에 칼로 치고 그래갖고 흙 집어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흙 집어 던졌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정말 너무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너무 가슴 아픈 장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광성보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 최정의 미국 부대와 어제연과 한 600여 명의 우리 그 부대가 광성보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이게 싸움이 되냐고요. 이 강력한 이 미군 해병대 정말 전쟁으로 단련되어 있는 그들과 엄청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그들과 지금 바다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함포 지원 사격과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때 그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조선인이 무려 350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3명입니다. 100대 1의 교환비가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장면. 이게 사실은 그때 왜 그 기록 사진 보면은 그 광성보에 정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 조선 군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물 나요. 정말 눈물 나요. 네,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근데 이들은 네. 아무도 후퇴하거나 도망갈 생각을 안 했던 거잖아요.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결하고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문학적인 표현이거나 아니면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자결하고 물에 빠져들기가 쉽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대원군이 그 조정의 명의로 지시사항을 하달을 해요. 죽음으로써 이 지역을 지켜라. 서울을 사수하라. 여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나라를 잃는 것이다. 이거를 하달을 하니까 여기에서의 임무를 완수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자결하는 그 의연함, 그 의결심을 보여주어서 질리게라도 만들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나중에 미군들 수기를 보면 거기서 질려서 나중에 나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광성보 전투를 통해서 그냥 강화도는 끝이 나버린 건가요? 왜냐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배에 미군들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타는 그 마지막 그 장착지가 이 광성보예요. 광성보인데 이 타고 올라간 이 배가 역시나 제일 무서운 적은 한강입니다. 이게 계속 배가 이게 암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암초를 자꾸 피하다가 결국 그 함선이 부딪혀요. 결국 파손돼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강력한 저항 있지 한강 올라가기 힘들지 두려운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진격했다가는 쉽지 않겠다. 네. 라는 어떤 그 판단이 있으면서 결국 6월 12일 날 그 다음 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인천 쪽으로 다시 퇴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계속 올라갔다가는 조선인
마지막 한 명까지 죽이지 않는 이상 이거는 네. 힘들겠다. 경고를 실제로 받아요. 한 20일 동안 머물거든요. 광송고 전투 있고 나서 한 20일 머물러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포로 잡았거든요. 네. 포로를 우리가 놓아줄 테니 우리가 협상을 맺자. 그런데 명확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토를 침범하러 온 건지 우리랑 조약을 맺으러 온 건지 모르겠는데 둘 다 안 한다. 우리는 지금 병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울 것이다. 그래서 20일 동안 있다가 가는데 그 항해일지가 있거든요. 네. 저 항해일지가 실제 그 당시에 저게 콜로라도호 로그북. 저거 그때 당시 쓴 거예요. 우와. 저거 물에 젖어 있잖아요. 그때 그거 저 강화도 물입니다. 차출됐을 때. 네네. 제가 살짝 찍어서 맛을 봤는데 굉장히 짜요. 그 물이 맞고요. 에이, 너무 저희 갔어요. 남학생이. 네, 너무 갔어요. 갑자기. 그 앞에까지 말 걸. 신뢰성이 떨어지죠. 저 보세요. 6월 10일 콜로라도호. 그다음에 이거는 모노케시호 항해일지예요. 이게 다 남아있구나. 아까 그 팔로스하고 네. 요 모노카시오가 바로 그 이 염화로 올라왔던 두 척의 배. 그 배의 내용인데 이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면 도저히 안 먹혀든다. 이들이 도저히 변화하겠다는 조짐이 없다. 철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간 그 공사하고 서기관이 있어요. 이들이 문서를 공식적으로 보내면서 왕에게 전달하라고 하는데 관원이 난 이거 전달 안 한다. 그래서 통로를 막아버려요. 왜 이걸 왕한테 보고를 하느냐. 니네가 왕이 와라, 니네도. 오.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답답해갖고 계속 협박성 비슷하게 말실수를 잠깐 해요. 문서도 여기 한 20, 30개가 오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물까지 다 떨어져요. 지금 한 번 치고받았는데 이제 물 어디서 또 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물이 굉장히 큰 문제였구나.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조선 하기는 조선도 정말 워낙 오랫동안 외교는 했으니까 외교의 수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누가 나갔을 때 상대방이 누가 나와야 된다는 건 서로적인 외교적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또 어디 배 타고 와가지고 말더니 우리 왕을 보재.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긴 한데. 그게 저기 지금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쓴 항해 일지인데 네. 여기에 보면 이게 6월 10일자 내용인데요. 짙은 청색 옷을 입은 코리안이 3명이 왔다. 그러면 대충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포졸. 종삼품 강원. 여기는 감색 옷 있죠. 예. 감색 옷, 파란색 옷. 아 여기 이렇게 방울 이거 달린 그런 거 있고 여기 뭐죠? 깃털 달린 네. 모자 쓰고. 상품 국장급이 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예우를 한 거예요. 동장님급 정도 되는 건가? 중앙부처 국장급이요. 꽤 높은 중앙부처 국장급이요. 네네.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한 그 날짜별 네. 그 기록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게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처음 공개되는 거예요. 미국의 내셔널 아카이브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내셔널 아카이브 1에는 미국의 3대 보물 네. 그게 있는 곳이 내셔널 아카이브 1이에요. 뭐 무슨 독립선언서라든지 그게 있는 곳.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최초의 논문을 저걸 보고 썼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연구하는 사람은 그 논문의 각주를 보고 인용을 하잖아요. 그게 추리하게 돼서 지금까지는 저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이게 어디 써 있었느냐 궁금했어요. 네. 근데 이게 2013년, 14년에 잠깐 공개가 됐어요. 오. 그때 제가 가서 찍어온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바스러져 있잖아요. 저게 지금은 다시 보존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바닷물에 아무래도 부식이도 되고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야, 이 뭐 미국의 아카이브 원에 이제 뭐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 같은 보물이 보관돼 있다라고 하는데, 야, 남 박사님은 우리 전쟁사의 보물이야. 그런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걸 또 준비하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귀한 자료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 사실 저도 진짜 처음 찍으신 보는 거라서 거죠. 지금. 네. 와. 근데 사실 저들이 진짜로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서해안에 특히나 강화도나 이런 갯벌 많은 데들 하면 썰물 쫙 빠지고 나면요 맞아요. 바다를 보면 정말 쭉 깊은 곳이 있고 맞아요. 언덕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 있고 정말로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 다니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끝나는 거죠. 고립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먹잇감 되는 거잖아요. 얼마 두려웠겠어요. 네. 네. 결국은 또 강화도가 이겼네요. 그때 저기 뭐냐 미국이 가져간 게 있죠. 프랑스가 이미 다 강화도에 있는 걸 외교장관. 가져가서 가져갈 게 없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가져간 게 그 어재현 장군의 수자기. 아, 맞아. 예, 그 수자기를 그때 가져가 가지고 그래서 미국 그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예, 그거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었죠. 수작이라는 게 그 강화도 본영에 있는 그
최고 큰 깃발을 네네네 쓰려고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게 지금 사실은 왜냐면 이 지금 저기 보이네요. 지금 수자기가. 근데 지금 이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 사실 미 해병대가 해외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거둔 전투. 이렇게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저 수자기 잘 보면요. 그 구석 끝자락 쪽에 이렇게 칼로 베어진 자국들이 있어요. 기념품. 이 군인들이 조금씩 떼어간 거예요. 야, 예, 조금씩 떼어가가지고 요거 기념품으로 내가 여기 전투에 참여했어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떼어간 건데 NFT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돌려줘. 그렇죠. 지금은 돌려줘. 이제 우리가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예, 지금은 임대 형식으로 지금은 이제 강화 박물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미 해병대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남북 전쟁이네요. 미국이 진짜 독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유 짚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형 정찰을 굉장히 잘했죠. 지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사전에 도상 연구를 잘했고 두 번의 정찰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공격 준비 사격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우리는 공격하기 전에 공격 준비 사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부대가 들어가기 전에 그 비싼 화약과 그 비싼 포를 2시간 동안 쏜다. 이거는 미국만 가능하죠.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적의 측후방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싸우다 보면 앞으로 가요. 네. 될 수 있으면 나는 얘를 얼굴을 때리거나 배를 때려주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리버샷, 간을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훅을 때려야 되고. 미국은 철저하게 측후방을 기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에겐 장사 없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잘 싸웠지만 그들은 전술과 화력이 뛰어났고 조선군은 굉장히 열세해서 그 정신력으로 목숨으로 버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최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마지막에 흑을 뿌리고 최후의 일인까지 막 저항하려고 했다라는 그 모습.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지키려는 군인들의 그 어떤 희생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신명효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평가가 분분해요. 예. 사실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이긴 싸움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술을 많이 하는데 댓글들 보면 이게 뭐가 이긴 거냐? 아니 350명 죽고 3명 죽었는데 이게 정신 승리하냐? 뭐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을 수행했던 저 미국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 목적은 뭐냐면 무역 무역. 수교, 개항. 개항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안 됐죠.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패한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임진왜란. 그렇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지만 일단 일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네. 쫓아냈잖아요. 네.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 그러면서 정말 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면서 저렇게 지금 저 사진 속에 계셨던 어떤 그런 분들을 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게 뭐 정신 승리니 진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기본적 예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 신명효 때 어제연과 그 이름 없는 그 무명 용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최 선생님이 역사 이야기, 남보람 박사님이 또 전쟁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두 개가 딱 맞는 게 뭐냐면 물론 저 전투, 미군 해병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전투를 보면 전투에서는 승리한 게 맞죠. 네. 예, 정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거죠. 하지만 전투를 왜 벌이냐라고 한다면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 국가 혹은 상대방과 벌이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의 전략은 분명히 실패했죠. 맞죠. 이러면 이 전략적 목적에서는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건 정신 승리가 아닌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전투에선 이겼지만 있지만, 전쟁에서는 패한 거죠. 네. 우리는 충분히 감정적으로 우리 선조들,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감사해야 하고 또 그것을 아름다운 희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어리석었다, 준비가 부족해서 창피하다, 뭐 또 이겼다고 하면 정신 승리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이성과 감성이 될 수 있으면 맞춰질 때
건강한 것이죠.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감성적으로만 동조했던 승리가 사실은 이성적으로도 승리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근대식 무기를 앞세운 미군의 공격 앞에서 이 조선군은 구식 화승총을 들고 아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이 정신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라를 지켜오신 우리 호국명령분들 그리고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